예, 토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세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휴대폰은 꼭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오늘 이 포럼부터 해서 강해날 대회 1박 2일 전 그 프로그램은 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강살리기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을 모르시는 전 국민들이 한 4,700만 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예,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유튜브를 꼭 여러 지인들께 좀 알려주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나라 그린 뉴딜의 물 분야 정책이 어쩌면 큰 전환의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포럼의 토론 내용을 우리 같은 하천 지킴이들이랑 또 뭐 지역 주민들이랑 그 밖에 여러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꼭 핸드폰 여셔서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고 예, 여러 지인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럼 세션 끝나고 나면 이어서는 그 우리나라 20년 된 유일한 환경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물은 생명이다 팀이 그 20년 과정을 평가하는 포럼도 진행됩니다. 네, 그런 것도 같이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제 토론자분들 다 착석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정의 공동대표이신 김진홍 선생님을 예, 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3시 40분에 그 이제 물은 생명이다 토론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시간이 3시 40분입니다만은 10분간 당겨서 좀 하겠고요. 시간적으로 좀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패널 토론 4분이 계시는데 5분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주 귀중한 의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체 토론 시간을 조금 30분 정도로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아까 이제 각각 인사를 하셨고요. 토론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순서대로 김성환 보건센터학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환경정의 이호희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맹산환경생태학습 원장 정병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현경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건생태학회 부회장이신 김성환 부회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토론.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들리십니까? 네, 강해날 대회 옛날에 제가 발제자로 참석할 때가 나주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축드리고요.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듣고서 제가 토론자로서 말씀드릴 내용을 주어진 시간이 5분입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에 끝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각 기술계나 또는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각 정권마다 보면은 이 환경이라는 문제라든가 또 하천에 대한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질 않고 뭐라 그럴까요? 좀 말이 그렇긴 한데 좀 잔치상을 벌이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강하고 유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보존과 복원에 대한 방향을 잡지 않고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거를 아까 뭐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이제 수단이죠, 수단. 그 목적, 마지막 목적 일자리 창출이 될까요? 그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권마다 거의 비슷한 것들을 내놓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평가하면은 그 정권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요. 왜 잘못된 일을 계획 수립을 합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교육 수준이 높고 선진국이에요. 그런 거를 풀어나가는 수단이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가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해서 주관적인 부처라고 한다면 국토부, 행자부, 그 이하 산하의 기관들,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들이 그 여기 어떻게 협력이 되고 같이 갈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만 개가 넘는 취수보 같은 경우 문제도 취수보 없이도 취수가 가능한데 그걸 농림부가 협조를 안 하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데 뉴딜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환경부가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방을 존속하는 부분과 제방을 헐었을 때의 그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또 댐이 저렇게 있을 때 댐을 큰 댐으로 했을 때와 횡월유 댐이라든가 작은 댐으로 유역조류를 순리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그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상식적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정책으로 해서 연구 사업을 하고 끝나고 말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정권마다 그 명칭만 바꿔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역을 다루고 하천을 다룰 때 뻔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수립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실시간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지금 저런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투명한 그런 정책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미자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쭉 정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여기 다기능 생태 수로의 그 내용도 소개하셨는데요. 이 하천에서의 수로는 수질 정화를 기대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이제 안명철 교수님께서도 하천을 약간 벗어나서 수변림에 대해서 이제 수질 정화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 정화를 할 수 있어요. 하천으로 들어오는 수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수질 정화해서 들어오면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당해 장소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저소동물이라든가 거기서 그런 생물들이 살 때 그 먹이사슬과 연관된 조류들은 어떤 저소동물을 섭취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염원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복원해서 그런 수단의 방법으로서 어떤 지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방법은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책에서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천은 하천 기본계획이 계획 수립인데 그 유역, 그 이전의 유역계획 또 그 이전의 정책 이런 것들이 하천 기본계획에 담아질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연구사업으로 끝나버리면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텀업이라고 하는 현장, 기술자들이 현장을 보면서 계획을 하고 그것이 이제 공사로 가게 되고 나중에 모니터링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계획들이 수립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상위 계획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고 정책은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야지 위에서부터 수립해가지고 하단에서 밑에서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현장의 눈으로서 귀로서 냄새로서 보여져요. 그런 시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버텀업의 개념의 정책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세세한 부분들은 시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장님은 큰 틀에서밖에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혹시 뭐 과장님도 오셨으면은 세부적인 것은 뭐 과장님이라든지요, 뭐 팀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호희 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그래도 울산이 벌써 두 번째 강해날 대회를 개최해 주셔서 울산을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한 번 더 방문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까 앞단에서 이제 그린뉴딜에 대해서 좀 큰 얘기도 해주셨고 이것이 하천의 계획과 맞물렸을 때는 어떻게 가는지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하천 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세 가지 발제를 통해서 좀 공부가 됐고요. 일단 큰 얘기부터 얘기해 보면 그린뉴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최초에 그 그린뉴딜 계획이 있을 때 이미 강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들이 좀 빠져 있다가 최근에 좀 발표가 되고 들어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린뉴딜이 다 아시다시피 뭐 발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수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농업도 빠져 있고 이런 종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호, 복원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이 다른 나라의 그린뉴딜과 굉장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의 강해 생태계 복원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강살리기 대회여서 강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 환경부니까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 좀 더 강의의 개념으로 좀 생각하셔서 그런 계획들이 요소요소에 환경정책 요소요소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방향에 대해서 하천에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안병철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매우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좀 강의 자연성 회복으로 좀 생태계가 복원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누가 계획을 그러면 세울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유역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토론자께서 우리의 그 정책이 너무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환경부가 큰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정책들이 내려오는데 이번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다행히도 유역 중심의 그 하천관리 물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유역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유역위원회는 그냥 모여서 논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할 뿐이지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집행하거나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의만 하다가 그 내용들이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피드백도 제대로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어도, 그러니까 그린뉴딜과 관련한 계획이어도 각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유역에서 유역분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하천에 이렇게 그린뉴딜을 하겠다면 사실 저희는 매우 겁이 납니다. 또 무턱대고 공사부터 하고 시기나 뭐 특성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공사부터 들어갈까 봐 오히려 그린뉴딜 정책이 나왔을 때 조금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또 유역에 계신 분들이 계획만 잡는 것들이 아니라 이후에 실행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다시 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류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역이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권한이 유역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좀 개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지역 같은 경우는 유역 관리를 하려다 보면 하천 관리에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사실 재정 상황이 그닥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중앙의 정부가 하향식으로 정책을 내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법과 제도 그리고 지역에서 그것을 하청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중앙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가령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지역의 분권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럼 내려가는 예산은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강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또 지자체장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 중앙에서 통제하고 그것을 또 평가하고 이런 체계들을 좀 만드는 것이 오히려 환경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역시도 지금 뭐 한강 수계기금이라든지 하천수와 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최근에 환경부가 손을 보긴 했는데 가용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중앙의 예산 중에 어떤 부분들을 이 하천 관리 지속적인 유역 중심 하천 관리에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뽑아보시고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유역 관리를 위해서 쓰이는 그 수계기금이나 이런 거 외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예산들도 좀 수립해서 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좀 먼저 개선을 해야지 유역의 관리가 가능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 최근에 그 유역 법과 중앙 정부가 그러면 행정부가 지역에서는 유역 관리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꾼다면 중앙 정부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중앙 정부와 그러면 환경청이 어떤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역할을 나눌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같이 협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광역과 지자체는 그러면 유역 관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이 부분 역시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체계를 좀 만들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역 관리에 있어서 지금 환경부도 방향을 좀 그렇게 잡으셨는데요.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의사결정하고 도랑에서 하구까지 통한 물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하천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책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아주 요소요소의 근린생활 단위로 주민들이 좀 조직이 돼서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돼서 아주 마을 단위서부터 또 나중에 광역까지 이렇게 하천 관리가 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계획이 되고 또 관리가 되고 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모두 환경부에 그 바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네요. 국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환경부가 그 시민단체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조금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정병준 원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19회가 강인날이 됐다는 거 내년이면 20회가 되겠네요. 아주 관계가 무량합니다. 저도 1회 때부터 계속 참여했고 저희 성남에서 2회 대회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가 저번에 김일선 씨가 와서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저희가 상을 2번 받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받았나? 근데 진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린 뉴딜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역사회 예전에 4대강 사업할 때 전국의 사례 태화강 사례하고 도시명 하천으로 성남의 탄천 사례를 국가에서 굉장히 홍보하는 데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들여다보면은 또 굉장히 안 좋은 면들도 어느 정도 저희 지역에서 보면은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우리 탄천에 안내판이 하나도 없더라. 이걸 어떻게 왜 없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걸 다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말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안내판이 그 저녁에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억입니다. 예전에
근데 그 안내판이나 해설판들이 가성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가 봐요. 한 3, 4년쯤 지나면 한쪽이 부서집니다. 그럼 전면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죠. 그러면 또 전부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걸 사람을 뽑읍시다. 그렇게 해서 해설판도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내용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시죠. 그 돈으로. 가성비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시골 동네에 있는 정자 하나 지면 한 3, 4천만 원 정도 낙찰이 돼요. 정부 조달 단가로. 그렇게 안 들죠. 예전에 저는 97년도에 IMF 때 많은 목수분들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정자 줬어요. 그때 그냥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투여해서 그것도 약간의 그린 뉴딜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국적으로 4대 강 전에 강지킴이라고 해서 수백 명의 인원을 강별로 해서 웹 깔아가지고 지금 어디 움직이고 계신가, 잘 지키고 계신가 이렇게 관리하고 교육하고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때의 한 10배 정도의 인력을 좀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지금 뭐 자연환경 해설사다 뭐 여러 가지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적인 일자리가 돼야 된다. 단순하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걸 뭐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습지 관리라든가 주변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설이라든가 또 거기 아까도 그 교수님이 얘기할 때 댐 상류부의 완충 거기 습지라든가 이런 게 자세히 가서 한번 상류에 예전에 사업해 놓은 데 가보시면요 다 막혀 있습니다. 여름에 홍수 한번 나고 나면은 100% 막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일단 장비가 못 들어가요. 시설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디자인을 할 때 설계할 때부터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가 들어가게 했어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면 사람이 하게 설계가 됐어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설이 우리 도심 하천 주변은 이렇게 의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데크도 있고. 근데 우리는 데크가 하나 부서지면 전면 교체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가까운 일본을 자주 가보면 한 칸만 바꿀 수 있게 아예 원래부터 설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속적 관리와 또 여러 가지 지역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게 아니라 전문가를 키워서 하천이나 강에 이러한 관리 인력들을 투여할 때가 됐다. 뭐 요즘 예를 들면 외래종 퇴치는 어디 전후에서 하고 이거는 어디서 하고 예산이 없는 게 아니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들이 돌아갔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뉴딜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특히 저희가 요즘 예전에 강해날대에서 유역 측면으로 반딧불이 서식처 습지복원 이런 유역 차원으로 강을 1등을 했댔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묵는 부분이라든가 약수터 주변에 도심 주변에도 약수터에 밤에는 물을 안 떠먹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조금씩 습지를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토지 소유 관계 복잡한 게 있지만 그래도 시도를 한다면은 홍수 방지, 가뭄 대책, 기후 변화 대응 여러 가지 탄소 배출 감축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된다.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칸막이 하고 강인할 때 할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홍수터를 이번에도 홍수 나가지고 여름에 도심에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하에다가 50m를 해서 터널을 만드느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만 중소도시로 가면은 지금 폐천 부지를 어떻게 또 개발할 것이냐. 지금 있는 그 부지, 그 여유 부지들을 국가적으로 이거는 좀 뭔가 심도 있게 관리를 해서 확보해 놔야 된다. 지금. 나중에 이
흙 메꾸고 폐천 부지에서 해제해주고 나서는 다시 이걸 복원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천변습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가 이게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국가적으로 좀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 추세가 5년, 10년만 더 가면 늦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그린 뉴딜을 사람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뉴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변습지의 어떤 생태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현경학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현경학입니다. 제가 이제 강인할 대회랑 인연을 맺은 거 부산에서 했을 때 맺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울산에 또 와가지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이 발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는 동의를 드리고 그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그린 뉴딜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 강과 관련된 유역 관리와 관련된 그린 뉴딜이 주제인데 그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그린 뉴딜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전환의 기후 위기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환의 초석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사회가, 저희 국토가, 저희 강이 자연에 기반한 순환형의 그 시스템 내지는 순환형 신진대사가 가능한 그러한 재자연화 내지는 자연성에 기반한 그런 쪽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다. 그린 뉴딜이 그러한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할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하나의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들도 많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셨던 하천이나 이런 이제 강에 대한 이 전환적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린 뉴딜이라고 연계성도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역 관리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부분들은 물이 흘러가는 그 하도 하천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주변의 땅, 토지에 대한 저희 그 고민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시민단체나 운동하시는 분들도 저는 토지, 땅에 대한 부분, 그 물 주변에 그 유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유역 관리 중심, 유역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해왔지만 그거는 물이 흘러가는 그 공간에서만이 얘기고 그 주변 토지와 땅에 대한 얘기들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변조류지나 수변 생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도랑에서 하구까지라는 이제 아주 훌륭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 모든 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가는 그 발생원에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천이 생명성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박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출발 단계라서 앞으로 더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논의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이 개선의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전환을 하기 위한 관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기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고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었던 것들이 많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물순환 회복이라든지 강의 자연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도 시범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 법제도 개선부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갈 수 있도록 고민이 좀 되어져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물하고 땅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물 중에서도 이제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 다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 얘기 드리는 이유도 이것도 이제 강살리기랑 연관이 돼서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물이 이제 강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하천 유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건초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불투수면도 상관성이 있지만 하수도랑도 상관성이 있고 하수 처리장의 위치와도 상관성이 있고 규모와도 상관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분산형, 그 다음에 발생원에서 자연적으로 처리해서 가는 쪽으로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가 인공적인 부분에서의 물순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빗물순환, 이게 또 강살리기랑 연결이 돼서 전반적인 그 시스템 변화, 제도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그 비전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개선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전면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천의 문제는 하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토지와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의 예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얘기하시죠. 워싱턴주의 유역관리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그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그 자기네 워싱턴주의 소유역에 다 유역관리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다 올라가죠. 그래, 그러한 측면에서의 그 시민 참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역 관리 측면에서도 그린 뉴딜 방향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한번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안병철 교수님 유역 관리 쪽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정병주 원장님 그 천변 습지 중요성도 얘기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답변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한 20분이 조금 남았는데요. 마루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